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박진입니다. 자, 일강입니다. 언어와 국어 들어갑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의 핵심 이론 표현이고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문법이라는 거, 자, 독해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히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일강입니다. 언어와 국어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만 부탁을 하고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법이란 게 이렇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왜 문법을 어려워할까? 를 제가 고민해 보면은요, 우선 첫 번째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즉,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말을 익숙하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복습.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제가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따라오시면은요,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복습하면서 또 한 번. 제가 강의할 때 수시로 저는 복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가물가물, 기억이 가물가물 할 때쯤에 한 번 또 복습하고 뭐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복습을 하다 보면요,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문법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자랑을 드리면은요, 저에게서 배우신 분들은요, 문법을 틀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휘 때문에 힘들어할 뿐이죠. 어휘는 계속해서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 문법을 정리해 드릴 건데, 자, 문법 정말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최소한 문법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1번입니다. 언어와 국어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언어의 개념이죠. 자, 우선 첫 출발부터 말뜻을 알아 그랬었죠. 언어가 뭡니까? 언어. 언어란 이게 정의입니다. 언어란 자, 사람들의 사상이나 감정입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물어볼 수 있다. 이게 내용입니다. 내용. 음성이나 문자입니다. 얘는 형식이거든요. 즉, 언어란 사람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즉 내용을 음성이나 문자로, 즉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라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살짝 바꿔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규어입니다. 이것도 언어의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언어란 뭐라고요? 자,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규어입니다. 이것도 언어의 정의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이다. 이게 언어의 정의입니다. 자, 위보다는요, 밑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다시 여기 언어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이 정의를 갖고 있는 그 언어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우선 화면을 잠깐 지우고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성이죠.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성 크게 두 개로 나타나거든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호적인 특성과, 첫 번째는 다시 뭐라고요? 기호적인 특성과, 자, 두 번째는요, 구조적인 특성으로 나눕니다. 괜찮죠? 자, 다시 언어의 특성을 이야기했죠. 자, 다시 언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특성을. 첫 번째는 기호적 특성과 두 번째는 구조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기호적 특성은 총 몇 개?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의성입니다. 1번 자의성. 자, 두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성. 세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성. 다섯 번째는 추상성. 여섯 번째는 분절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호적 특성이라고요. 구조적 특성은 뭐냐면요, 두 개 있습니다. 규칙성과 체계성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규칙성과 체계성.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암기.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언어의 특성. 다시 한번 언어가 뭐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라 그랬었지. 그 언어는 어떠한 특성이 있었지?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있었지. 기호적 특성은 총 6가지인데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분절성, 수상성까지. 됐죠? 구조적 특성은 2개. 규칙성과 체계성이 있지. 이런 식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암기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자, 암기했다고 가정하고 자, 쉬웁니다. 다시 한번 언어의 특성. 언어란 뭐라고요?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그 언어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크게 2개. 첫 번째 뭐라고요?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호적 특성에는 뭐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부르십시오. 1번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자의성. 자, 2번째는요? 빙고, 사회성. 3번째는요? 역사성.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4번째는요? 수상성. 5번째는요? 창조성. 자, 창조성을 또는 개방성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마지막은요? 분절성. 됐습니까? 구조적 특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규칙성. 자, 2번째는 체계성이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참고로 여러분 교재는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기호적 특성을 그냥 아예 기호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기호성도 언어의 특성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언어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었죠?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죠. 결국 언어는 기호 아닙니까? 그게 기호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화면 띄워서 자, 요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기호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호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언어라는 친구는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사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내용이죠. 이게 형식이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이때 기호는 크게 2개. 음성기호와 이건 기호니까 자음과 모음의 결합 아닙니까? 신, 시옷이라는 자음에 이라는 모음에 닌이라는 자음 등등등. 이게 기호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닙니다. 문자 기호가 되겠죠. 문자 기호. 아무튼 자, 기호성은 그 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 다시 한번 기호성이 뭐라고요?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그래서 기호성. 됐습니까? 2번째 답니다. 자의성입니다. 자, 자의성이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아까 언어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용과 형식이 있다 그랬었죠. 근데 자의성은 뭡니까? 내용과 형식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자의성입니다. 다시. 내용과 형식이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의성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즉, 내용과 형식 사이는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필연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솔직히 언어의 특성 중에서는요. 자의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요. 더 알아보게 하면서 자의성의 근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는요. 이것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의성을 따질 때 어차피 언어의 특성은요. 뭘 준다? 사례 주고서 어떠한 언어의 특성입니까를 물어보거든요. 다시. 자, 문제 자체에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사례를 던져주고서 언어의 특성을 묻습니다. 그럼 사례를 딱 본 다음에 이거는 언어의 특성을 위해서 자의성이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사례를 분석할 때 그 사례가 어떤 형태면 일대다. 또는 다대일의 대응 관계를 갖고 있으면 몽땅 다 무슨 사례? 자의성의 사례로 만족을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쓰십시오.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일대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다대일의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요? 자의성이라고 한다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성 잘 보십시오. 자, 사회성이 뭐냐면은요. 잘 보십시오. 내용과 형식. 관련이 없다 그랬었죠. 근데 한 번 관련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그러면 기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사회성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을 뭐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사회사람 사람들이 막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싫어. 나무 안 해. 의자 할래. 이럴 수가 없다입니다. 그게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불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은 잘 보십시오. 내용과 형식 한 번 관계를 맺으면은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었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을 때. 그게 역사성입니다. 즉 언어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바뀌든 형식이 바뀌든 둘 다 바뀌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역사성이라고 한다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사례 보면 불휘가 뿌리가 됐죠. 얘는 형식이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입니다. 이것을 무슨 성? 역사성이라고 한다고요. 넘어갑니다. 자 분절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실제 뭐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분절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분절성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무지개를 이야기했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무지개가 이렇게 정확히 7개의 색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삑이죠. 분명히 연속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 가지고서 언어를 가지고서 7개로 이렇게 나누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세계는 다 연속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한다고요. 됐죠? 이것을 분절성이랍니다. 감 안 오십니까? 저를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세계죠. 어떤 세계? 연속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얼굴은 어디까지입니까? 얼굴. 분명히 세계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죠. 근데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분절해서 표현하죠. 분절성이 되는 겁니다. 목, 이게 목. 분명히 연속되어 있는 세계인데 요 언어를 통해서 분절해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분절성 됐습니까? 오케이 추상성으로 합니다. 자 추상성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얘네들이 몽땅도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이 구체적인 대상에는요 뭐가 있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아 너네들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너네들 뭐라고 하자? 채소라고 하자. 이때 이 채소가 바로 뭡니까?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이것을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자 저는 꽃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코스모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입니다. 진달래, 장미 등등등등 수많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입니다. 공통적인 속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의 속성은 뭘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나고 꽃이 있고 암술수술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아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너네들은 뭐라고 하자? 꽃이라고 하자. 라고 결국 뭐 시킨 겁니까? 추상화시킨 거죠. 개념화시킨 거죠. 이런 것을 언어의 특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아 이런 것들을 추상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실제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도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수많은 구체적인 코스모스가 있겠죠. 대상. 그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너네를 뭐라고 하자? 코스모스라고 부르자 이 말 아닙니까? 사람 다 추상화된 단어죠. 칠판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몽땅 다. 그것을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자 개방성을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질문 들어갑니다.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 있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몽땅 다 자음과 모음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음의 총개수, 우리나라 모음의 총개수, 우리나라 자음의 총개수가 몇 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자음의 개수를 다 합치면 몇 개? 정답은? 답변하십시오. 10개입니다. 맞힌 분도 있고 틀린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됐죠? 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음의 총개수가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음 19개를 가지고서 지금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다시.
그럼 우리나라 몸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은 답변이죠. 답변 주십시오. 몇 개? 아, 선생님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21개죠. 맞습니다. 21개. 잘하셨습니다. 자, 합쳐서 10,000개입니다. 합쳐서 10,000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매 총 개수는 19개고요. 몸의 총 개수는 21개입니다.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매번 1강 때마다 모릅니다. 수험생들이. 국어를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자음과 몸의 개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시한 겁니다. 저에게 배우는 분들은 반드시 질문을 잘 들으십시오.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는 19개. 우리나라 몸의 총 개수는 21개입니다. 됐습니까? 끝. 근데 잘 보십시오. 기껏해야 10,000개죠. 근데 이 10,000개를 가지고서 우리는 수많은 단어, 문장, 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도 한다입니다. 자, 밑에 들어갑니다. 언어는 무한한 개방적인 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죠. 자음과 몸을 새롭게 결합시켜서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창조성 또는 개방성이라고 한다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입니다. 자, 그 다음 자의성의 근거죠. 이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자, 우선 그 밑에다 여러분들 오른쪽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앞에서 언어의 특성 설명할 때 뭐 있었으면 구조적 특성 있었죠. 구조적 특성. 이거 없더라고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조적 특성에는 첫 번째 규칙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계성이 있거든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뭐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 규칙성은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가 규칙성입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건 규칙이 맞는 거죠. 다시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얘를 살짝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밥에게 먹었다. 말이 안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에게라는 것도 안 되고 이게 먹다라는 게 이게 타동사거든요. 앞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아닙니까? 근데 밥에게는 이게 부사거든요. 또 이 밥이라는 것은 무정명사 아닙니까? 에게를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무정명사 아니라 유정명사니까 에게를 쓸 수 있지만 밥은 무정명사 아닙니까? 어디 에게를 씁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틀렸고 얘는 맞다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입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린지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규칙성이라고 한다고요. 됐고요. 자, 체계성 들어갑니다. 체계는 이퀄 선택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체계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자, 위에는 자 사례를 지우고 나는 밥을 먹다만 보겠습니다. 이 밥 대신에 다른 거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빵을,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죠? 나는 빵을 먹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나는 뭐 귤을 먹었다. 을 지우겠습니다. 귤을 먹었다. 나는 뭐 짜장면을 먹었다. 뭐 등등등. 먹었다를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 밥 대신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겠죠? 그렇다. 그럼 잘 보십시오. 밥, 빵, 사과, 귤, 수많은 이 단어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네. 그랬더니 이게 선택이 되죠. 이런 것이 뭐다? 개방적,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체계성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체계의 말뜻이 뭐냐면요. 말뜻을 설명하면 체계란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체계의 말뜻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의 집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입니다. 아, 체계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실제로 얘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어휘와 관련된 어휘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요거는 문법이죠. 을, 목적격 주사, 를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것을 문법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죠. 어휘적 선택은요.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겠죠? 개방적 선택.
문법 관련돼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지 않겠죠. 이것을 폐쇄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렵다. 그냥 가볍게 그냥 체계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체계가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한 거. 지금 설명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면은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혹시라도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체계성. 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정말로 문제 잘 나오는 자의성의 근거들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자의성을 따질 때 실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보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이렇게 사례를 던져주고서 뭘 따지는? 이게 자의성의 사례인지 아니면 다른 사례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요. 자의성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뭘 기억해라?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 다의 대응관계 또는 다대 1의 대응관계일 때 가능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언어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언어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내용 몇 개? 근데 형식이 다르다니까 형식은 많다는 얘기죠. 내용 한 개에 형식 몇 개? 많네. 그럼 결국 1대 다의 대응관계 맞죠? 무슨 사? 자의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자, 동문면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말. 형식 몇 개? 내용 몇 개? 3개죠. 보시면 알게 말씀 원자에 말맞자에다가 말도자 썼지 않습니까? 실제 뜻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데 형식은 똑같이 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내용 몇 개? 많다. 형식 몇 개? 1개. 다대 1의 대응관계. 자의성의 사례입니다. 하나 더. 동의어입니다. 자, 형식 몇 개? 2개. 형식 몇 개? 2개. 내용 몇 개? 1개. 내용 몇 개? 1개. 1대다. 아, 그러네. 내용은 1개입니다. 의미가 똑같으니까. 근데 형식은 2개죠. 그러니까 1대 다의 대응관계. 아, 그래서 자의성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밑에 의성어나 의태어도 분명히 언어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의 울음소리. 얘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부른다? 꼴꼴. 이라는 형식으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오잉콩잉콩. 그러니까 결국 형식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니까 내용 1개의 형식 2개 이상. 다죠. 그러니까 1대 다의 대문계. 괜찮네. 역사성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성 기억나십니까? 언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역사성 아닙니까? 바뀔 수 있다. 내용이 달라지든 형식이 달라지든 둘 다 달라지든 다른 것은 결국 뭡니까?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역사성도 자의성의 사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역사성의 사례로 불휘 들었죠. 불휘. 뿌리. 불휘가 뿌리가 된 겁니다. 내용 몇 개? 형식은요? 지금 2개 아닙니까? 아, 그럼 1대 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여쁘다 보십시오. 어여쁘다. 예를 들어서 어여쁘다는 어떻습니까? 어여쁘다. 과거는 뭐였다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어리석다. 어린. 어리다. 과거에 이 어리다는 뭐였죠? 어리석다. 근데 지금 무슨 뜻으로 쓰입니까? 나이가 적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자, 내용 몇 개? 2개. 형식 몇 개? 1개.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형식이 과거에는 어리석다의 뜻이었고요. 지금은 나이가 적다. 내용 2개의 형식은 1개 아닙니까? 그러네. 다대일의 대응관계.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성? 자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까 이 어여쁘다를 썼지 않습니까? 어여쁘다 과거에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불쌍하다, 가엾다의 뜻이 아닙니까? 지금은 예쁘다. 아무튼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의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뭐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다 또는 다대 1의 대응관계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성? 자의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잘 보십시오.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의성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살짝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언어의 특성은 너무 중요한 거 맞습니다. 언어의 특성은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언어의 기능 들어갑니다. 언어가 어떠한 기능이 있냐는 얘기죠. 표현하는 기능이 있죠. 표현적 기능입니다. 잘 보십시오.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뭐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언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이거 문자 아닙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적 기능.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실제로 근데 저는요, 정보 전달적인 기능이 좀 더 강합니다. 국어라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정보 전달적인 기능. 이거는 말을 그냥 붙인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실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니까 표현적 기능. 어떤 정보를 전달하니까 정보 전달적 기능. 명령하니까 지령적 기능. 뭐 어렵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보는 겁니다. 됐죠? 정보 전달적 기능.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전달하는 기능, 알려주는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입니다. 지령적 기능, 다른 말로 감화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청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야기하거나 금지시키는 기능. 물 떠와. 그럼 물을 떠오는 행위를 야기하겠죠. 물 떠오지 마. 금지시키겠죠. 무슨 말이겠죠? 이건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밑에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나중에 담화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담화론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화론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발화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발화? 발화? 발화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말을 하는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것. 제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발화하는 겁니다. 그 발화에는요,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직접 발화와 두 번째는 간접 발화가 있습니다. 됐죠?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 자, 이 직접 발화는 뭐냐면요, 문장의 종류와 기능이 일치할 때입니다. 문장과 기능이 일치할 때 직접 발화라고 합니다. 간접 발화는 뭐냐면요, 문장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간접 발화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보시죠.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서 학교에 가거라죠. 문장의 종류는 뭡니까? 이게 명령문이죠. 기능은 뭡니까? 명령의 기능이죠. 자, 문장 명령문, 기능 명령 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발화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는 금연 정소입니다. 뭐뭐다. 이 평서문이거든요. 문장의 종류는 이게 평서문이라고요. 평서문. 근데 기능은 담배 꺼라 라는 명령의 기능으로 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는 금연 정소입니다. 근데 담배 꺼라 라는 것은 명령. 생각해 보십시오. 문장의 종류는 평서문인데 기능은 명령이니까 다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 발화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 간접적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친교적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인강이 아니라 현강에서 만난다면요, 인사하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교적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친교적 기능.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친교적 기능. 다른 말로 사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명이 서서 날씨 보고 있어. 화창한 거 알아.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오늘 참 날씨 화창하군요. B라는 사람이 저도 아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B가 바보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유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친교적 기능. 됐죠? 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본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거 만지면 어떻습니까? 아, 뜨거! 라고 하죠. 그게 본능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출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표현적 기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둘 다 표시입니다.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둘 다 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의도가 있습니다. 밑에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시적 기능. 그러니까 말을 좀 예쁘게 꾸미는 것을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주로 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한다? 시적 기능이라고 한다입니다. 시적 기능. 무슨 말이겠죠? 말과 글을 되도록 듣기 좋고 읽기 좋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표현하는 것. 좀 예쁘게 표현하는 것을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을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운율감인 리듬과 들을 수 있죠. 대꾸법 썼으니까. 이런 것을 시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가 더 있는데 관어적 기능도 좀 알아두시겠습니까? 자, 밑에 쓰십시오. 관어적 기능. 이것도 언어의 기능입니다. 관어적 기능을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사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영안사전. 예를 들어서 러브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았습니다. 영안사전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다? 사랑,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요 영어와 요 한국어가 결국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관어적 기능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됐죠? 자,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았습니다. 춘부장. 근데 뭐라고 써 있다?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춘부장인 단어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사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이게 언어의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국어의 특질입니다. 이 말인데,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솔직히 밑에 의문상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 문법상 또는 구문상의 특징이죠. 그런 특질들은요, 솔직히 한 방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저는 다 언어거든요. 용어의 개념입니다. 문제 풀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의문상의 특질 하면은. 근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점박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점박이까지 됐죠? 말 뜻을 모르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국어 들어갑니다. 자,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합니다. 우리 한국어는요,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입니다. 조 단어는요, 나중에 고전 뽑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상 첨가어, 교차어, 부차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 국어 개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 형태상 첨가어, 교차어, 부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 선생님, 첨가어가 뭡니까? 첨가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첨가어로 합니다. 자,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잘 보십시오. 저 나라든가 너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얘를 실질 형태소로 합니다. 자, 물론 사랑이라는 것도 실질적인 뜻은 있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는이라는 게 조사거든요. 보조사, 목적격 조사. 여러분 하다 뭔지 아십니까? 하, 접사입니다.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자, 실질 형태소 뒤에 얘가 형식 형태소거든요. 형식 형태소를 결합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너 주어 해. 너 목적어 해. 아, 너는 서술어 하자. 됐습니까?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뭐라고 합니까? 첨가어, 교차어, 부차어라고 한다입니다. 됐죠? 바꿉니다. 자, 나를 너는 사랑한다. 그럼 문장 선명이 달라지죠. 얘는 뭐다? 얘가 목적어죠. 얘는 뭐다? 주어죠. 얘가 서술어죠. 그러니까 실질 형태소 뒤에 어떠한 형식 형태소를 붙였느냐에 따라서 문법적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첨가어, 교차어, 부차어라고 한다입니다. 됐죠? 자, 참고로 밑에 쓰면은요, 영어는 굴절어입니다. 영어는 굴절어라고 합니다. 굴절어가 뭐냐면요, 모양을 바꾸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굴절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는요, 고리버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위치에 따라서 문법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워 아이니 워 앞에 있으니까 주어 니 아이워 니 앞에 있으니까 주어 이런 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무튼 살짝. 자 그러면 국어의 특질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의문상의 특질,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질, 세 번째는요 문법상의 특질 또는 구문상의 특질이라고 하죠. 자 우선 한 방에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살살살 말뜻만 설명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문상의 특징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 또는 구문상의 특징. 다른 말이거든요. 그냥 이끌었네. 자, 의문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그냥 자음과 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저는 다음 시간에 의문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싹 다 설명할 거니까, 됐죠? 자, 의문은 뭐라고요? 그냥 쉽게 여기서 그냥 자음과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의문상의 특질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특질? 자음과 몸의 특질이겠죠. 아, 그러네. 자, 어휘는 단어 아닙니까? 단어. 그럼 어휘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다? 단어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그러네. 문법이죠. 아, 문법과 관련된 특질이면 문법상의 특질이고요. 구문은 이게 어순입니다. 어순. 문장의 어순. 그러니까 어순과 관련되면 바로 뭐다? 구문상의 특질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시. 의문상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특징. 어휘상의 특징은요. 단어와 관련된 특징. 됐습니까? 문법상의 특징과 구문상의 특징입니다. 문법, 구문. 문법과 관련된 특징은 문법상의 특징이고요. 어순과 관련되면은 구문상의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끝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럼. 됐죠? 자, 지금부터는요. 살살살 무슨 말인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출발. 자음의 파열음 계열은요. 파열음은 나중에 자음 체계도에서 설명합니다. 자음 체계도 할 때. 자,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가 몇 개라고요? 19개죠. 그랬을 때 그 19개를 표로 나타낸 것을 자음 체계도라고 하거든요. 위에는 조음 위치고요. 밑에가 조음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하십시오. 이때 이것을 파열음이라 합니다. 방법,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끊고, 비음, 유음입니다. 자, 파열음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조음기관이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파열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파, 다, 가 이런 친구들이 파열음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는요. 물론 밑에 있는 파차음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읍, 쌍비읍, 피읍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것을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이걸 된소리, 이걸 거센소리라고 하거든요. 자, 결국 체계가 몇 개입니까? 세 개죠. 삼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음 계열은요. 삼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삼중체계는 좀 어려운 말로 삼지적 상관속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다? 자음의 파열음 결국 자음의 특징이네. 맞죠? 자, 분명히 삼중체계, 삼지적 상관속이라면 결국 무슨 체계입니까? 무슨 특징입니까? 자음의 특징 아닙니까? 자음이 뭐다?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겠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찰음이 많다, 만찰음이 적다. 잘 보십시오. 마찰음, 이게 마찰음이거든요. 마찰음은 뭐 있습니까? 시옷과 시옷, 히읗, 쌍시옷 이것들이 바로 마찰음입니다. 몇 개 있습니까? 3개.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찰음 또한 뭐라고요? 자음이라고요. 결국 적다 많다는 건 결국 무슨 특징이다? 자음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의문상의 특징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모음주어, 자음동화, 두음법칙, 구개음화, 활음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의문의 변동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몽땅 다 뭐라고요? 자음 또는 모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잘 보십시오. 음절의 끝소리거든요. 박. 발음을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이 쌍기역 이게 뭡니까? 받침이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중성규칙 또는 받침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규칙이 뭐냐면은요.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번 다시 한번 중성에 7개의 자음으로만 발음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라고요? 중성에 7개로만 발음합니다. 그 7개가 뭐냐면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7개로만 발음을 합니다.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기역은 7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대표음 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상수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쌍기역이 기억으로 바뀌었어. 결국 자음이 자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네? 자음과 관련된 거구나. 아, 그래서 음운상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자음이나 몸의 특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음상의 차이로 인해서 어감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음상이란 게 뭐냐면은요, 자음을 바꾸는 것을 음상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상이라는 음상의 차이까지 설명하면은요, 음상은 그냥 자음과 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음과 몸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음상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자음을 비읍을 쌍비읍, 피읍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예사 소리, 이게 된 소리, 이게 거센 소리거든요. 바꿨어. 느낌 어떻습니까? 느낌이 달라졌죠. 느낌 달라진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밑에 맛과 멋, 아를 어로 바꿨죠. 뜻이 달라졌죠. 덜다와 털다, 디귿과 티읕, 뜻이 달라졌죠. 잘 보십시오. 자, 음상의 차이란 것은 결국 뭐다? 자음과 몸의 차이를 통해서 뭐가? 어감도 달라지지만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음운상의 특징, 음상, 자음과 몸의 차이라니까요. 그럼 결국 음상의 차이란 것은 음운상의 특질 맞죠? 그러네. 자음과 몸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그럼 풀기가 가능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단어. 잘 보십시오. 자, 국어의 단어는 고유,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단어의 특징 맞죠? 그러네. 그래서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외래어 중에서 차용어, 특히 한자어가 많습니다. 이것도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휘, 단어에는 뭐가 많다? 한자어가 많다. 어휘상의 특징입니다. 음성상 중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상 중이라고 하죠. 색채어나 감각 다 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어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상하관계를 중시하던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높임 말입니다. 말 단어란입니다. 그러니까 어휘상의 특징이겠죠. 높임 법이면 문법 아닙니까? 이거는 얘는 문법상의 특징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말이니까 어휘상의 특질. 우리나라 단어는요, 성과 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단어의 특징이죠. 관사와 관계되면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좁다 집어넣는다고요. 어휘상의 특질에. 그러니까 문제 풀기는 시킬 수 있습니다. 음운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문법 또는 구문상의 특질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처음 했죠. 음문은 자음과 몸, 그러니까 자음과 몸의 특징, 어휘는 단어, 단어의 특질, 문법의 특징, 구문은 어순의 특징.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풀기 가능하니까 여기서는요, 말 때 혹시라도 모르면 다시 한번 챙겨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고요. 알겠죠? 자,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보호, 서술어의 어순 아닙니까? 구문상의 특징 아닙니다. 단어 형성, 문법이 발달해 주십니다. 문법.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옵니다. 아름다운 혜은이가. 요게 피수식어거든요. 앞에 수식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네. 어순과 관련되니까 구문상의 특징. 됐습니까? 문장 속문을 생략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조사나 주어가 자주. 이건 우리나라 문장의 특징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문법의 특징이 될 수 있죠. 나는 밥을 먹었다. 나 밥 먹었어.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법상의 특징이죠. 조사나 주어가 자주 생략이 가능하다니까. 그 다음 문장 내에서 문장 소문의 순서를 비교적 자유롭게 갖고, 이것도 문장 소문의 순서 아닙니까? 어순. 무슨 말이 나는 밥을 먹었다. 근데 이 문장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거든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문장 소문할 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서술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있어. 밥을 나는 먹었다 가능하거든요. 이거 아닙니까? 어순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의문이 아니라 또는 어휘가 아니라 문법이나 구문상의 특질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얘는 어순이니까.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교차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차고인 까닭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문법은 특징 아닙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점박이부터 마지막 점박이까지는 몽땅 다 어디에? 의문이나 어휘가 아닌 문법이나 구문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자, 5번은 어휘의 양상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단어의 말뜻만 좀 알아두시면 방언이 뭔지, 은어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방언이 뭡니까?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것은 표준어라고 하죠. 부산 사람들이 쓰는 것은 방언이죠. 그러니까 표준어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 다른 지역의 말들을 몽땅 다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어려운 말로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지역 방언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이나 사회 집단 이 달라지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예를 물어본다 사회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살짝만 바꿔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네 개의 요소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 이건 무슨 방언? 사회 방언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언은 크게 두 가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은어 들어갑니다. 은어의 은자가 숨은 은자죠. 우리 집단만의 비밀. 다른 집단은 알면 안 돼. 그럴 때 숨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자, 들어갑니다. 어떤 폐쇄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어휘.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은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어. 그럼 은어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즉시 변경되어서 새로운 은어가 나타난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토끼다. 토끼다라는 게 달아나다의 뜻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빨리 토끼요!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미 은어로서의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속어입니다. 그냥 욕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 쌩까다. 쪼가리. 사발. 삥 많이 뜯겨봤습니까? 저는 많이 뜯겨봤는데 이 삥이 속어입니다. 비속하면서 천막한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잘 쓰지 않겠지만 저는 좀 잘 쓰거든요. 욕! 몽땅 다 속어입니다. 공부 안 하면 막 욕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이해하거든요. 자, 속어. 자, 금기어하고 완곡어는 한 방에 설명됩니다. 자, 금기어가 뭐냐면은요. 더럽거나 무서울 때는요. 차마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거죠. 그것을 금기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 할게? 더러울 때. 아니면 무서울 때. 차마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단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금기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말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완곡어라고 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혹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밥을 먹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똥입니다. 아, 똥 너무 더러워. 그래서 이 똥을 차마 입 밖에 내기 꺼리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덩. 아, 이렇게 많이 안 쓰십니까? 얘를 금기어, 얘를 완곡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게 금기어하고 완곡어. 됐습니까? 오케이, 관용어 들어갑니다. 자, 관용어라는 것은요,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습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둘 이상의 단어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이것도 나름 약속이겠죠. 관습적으로 굳어진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어. 예를 들어서 발 벗고 나서다. 진짜 발을 벗고 나섰어.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럴 때 발 벗고 나서다. 이런 것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손이 크다. 손 재봤더니 이따만해. 그건 관용어가 아닙니다. 손이 크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할 때 정말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 손이 크다. 발이 넓다. 이해하시겠죠? 발이 진짜 재봤더니 넓어. 이건 관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인맥이 굉장히 많아. 이럴 때 발이 넓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용어라고 한다고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5번은 어휘의 양상은요. 무슨 뜻인지만 알면 뭐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오늘 첫 번째 1강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 설명한 거 맞습니다. 뭐 설명했습니까? 첫 번째 언어의 특성 설명했습니다. 기능. 세 번째는 국어의 특질.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의 특성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자, 우선 다음 시간 먼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뭘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의문론. 자음과 모음. 자, 실제로 1강은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문법은 여기서부터.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다음 시간 정말 마음가짐을 철저히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자,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뭐해라? 복습. 됐습니까? 예습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예습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요. 저는 뭐보다 더 중요하다? 복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맞습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복습을 하지 않으면 문법이 늘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 철저히 해서 따라오시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것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그렇죠? 그러시면 충분히 제가 문법만큼 다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